이번에는 플레이 모먼트, 플레이스 퍼퓸입니다.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께 플레이 모먼트의 플레이스 퍼퓸을 추천해 드립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플레이 모먼트는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을 음악과 향기로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플레이스 퍼퓸은 더욱 향기롭고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최고 등급의 향료와 무변성 에탄올을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합니다. 향료는 코스메틱 향료로 퍼퓸 그레이드의 최고 등급 향료만을 사용하고요. 전문 조향사와 연구원의 섬세한 블렌딩과 수준 높은 품질 관리로 최상의 향기를 조합합니다. 풍부한 발향과 오랫동안 지속되는 잔향의 여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스 퍼퓸은 이 앞에 보다시피 5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뿌려보라고 하셨는데, 자, 어디다? 오, 아니 그냥 이렇게 해도 향이 확 퍼져. 오, 좋네요. 오, 진짜 좋네요. 그래. 어우, 좋다. 이거 뭐 숲속에 온 것 같네요, 이거. 네. 어우, 그래요. 저는 이거 목욕탕에 온 것 같습니다. 사우나에 온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예. 좋아, 진짜. 냄새 좋다. 아유, 우리가 저 목욕탕 가서 너무 좋아하는 냄새 있잖아요. 예. 그거야, 그거. 네. 자, 여러분, 정말 특별한 향수입니다. 기억에 남는 특별한 향수고, 사실 저는 정말 너무 사우나를 가고 싶습니다. 예. 사우나에 가서 기분 좋은 느낌은 이 몸을 씻은 것도 있지만은 나와서 이제 드라이하고 그쵸. 향수 뿌릴 네. 때 그 향수야. 아유, 그래요. 정말 사우나가 그리우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는 네. 분들, 이 플레이 모먼트의 플레이스 퍼퓸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0ml 개당 8,900원에 판매 중이고요. 야, 이게 8,900원이라는 얘기예요. 오, 저렴하네요. 150ml. 이게 몇 ml예요, 이게? 그게 안 나와 있나? 글자가 안 보인다. 이 60이 아닌가? 이 60일 것 같네요. 네. 아니야, 이게 또 150일 것도 같아. 이보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고 하는데 150ml는 개당 15,900원입니다. 직접 구매한 후에 나만의 향기를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사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플레이스 퍼퓸을 사시면 요거를 같이 드리면 참 좋겠는데 네네. 요거 따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상근 기자의 언론 혐오사회. 예, 네. 언론에서 이제 향기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잠시 후 한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래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이슈를 한번 좀 다루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뱀섬이라고, 뱀섬. 네네. 우크라이나의 뱀섬. 거기서 이제 경비대원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서 네. 저쪽에서 항복하라라고 하니까 야, 지옥에 나가라 이놈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러시아 군이 공격을 해서 모두 다 전사했다. 네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 당시 뭐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띄워줬습니다. 뭐 무슨 영웅으로 막 세우고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젤란스키인가? 젤린스키. 네. 젤란스키. 그 사람도 이렇게 굉장히 추모하고, 그리고 뉴스원 같은 경우 러시아 침공에 목숨으로 조국 수호한 우크라 영웅들 이랬고, 뭐 연합뉴스 모두 CNN 보도를 인용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투항 끝에 전멸한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마지막 음성 조명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토요일 밤에 한국외대 러시아어 학과를 나오신 분이 네네. 유튜브를 하나 링크를 하더니 러시아 군에 맞섰던 그 우크라이나 경비대원들이 모두 다행이죠? 살아났어요. 네네. 항복을 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를 동영상과 함께 링크를 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군인들이 어떤 차량에 승합차에 타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큰 물통하고 그 1.5리터 생수하고 보급품 들고 어디 이동하는 장면도 나왔고. 그래서 살았다. 이들은 이제 투항을 해서 결국 항복을 해서 살아났다. 이런 영상과 함께
유튜브 화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뭡니까? CNN 보도는 뭐예요, 그러면? 오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CNN이 보도했으니 그걸 있는 그대로 진리인 양, 지시인 양 그대로 카피해서 보도하고 심지어는 또 이렇게 뉴스원, 러시아 침공에 목숨으로 조국 수호한 우크라이나 영웅들 이런 기사를 내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들이 러시아에 투항을 했다. 젤렌스키가 이런 말을 했었네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희생한 이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사실 전쟁 때는 정보가 불명확합니다. 알 수 없잖아요. 현장에서 이 상황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사 써서 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위험 지역에 어떻게 기자가 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지금 기자들이 저기 갔더만 보니까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가지고 네, 맞아요. 거기서 리포트 하던데 전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폭격도 멀리서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지역이야. 거기도 러시아가 거기로 진군하지도 않았고 거기는 서쪽 아닙니까? 동쪽에 주로 이제 말하자면 러시아가 공격 지점으로 삼았던 곳이고 점령 지점으로 삼았던 곳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아이가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거기로 다 몰려갔는데 하여튼 그거 보면서 결국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다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연합에 나온 거, CNN에 나온 거 그거 갖고 기사 쓸 거 아니야. 닦아놓고 얘기해서 거기서 무슨 정보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나오지 않겠죠. 그냥 거기 뭐 폴란드니까. 화면용으로 여기가 국경입니다 하면은 국경 너머는 우크라이나고 이런 보여주기식 뉴스 거기서 뭐 가까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대단히 제한적일 텐데 우크라이나 방송을 뭐 거기서 수신해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참 하여튼 뭐 수고는 많이 하는데 저 보기에는 딱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새로운 어떤 증거가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막 그 영웅으로 추대했던 그 언론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현지 교민이라도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사실을 좀 파악해서 진실을 보도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금 사람 얼굴들도 나온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 섬에서 죽은 줄로 알았던 그래서 유족이 된 줄 알았던 사람들한테 여기 저 당신 가족이 있느냐 물어볼 수 없습니까? 전란 중이라서 팩트체크가 안 된다. 그럼 보도를 하지 말아야지. 왜 거짓말을 보도해? 사실 아닌 걸 보도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걸 보도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번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가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근데 다만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외신 보도 특히 이제 어떤 전쟁 같은 게 벌어졌을 때의 우리나라 외신 보도가 대부분 특정 서방의 언론에만 의존하는 경향들은 늘 문제로 지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CNN이라든지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우리나라 저널리즘에 배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선이 그쪽에서 다 이렇게 진실된 시선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어떤 이제 특정 국제 관계에 관해서 이제 보도를 할 때는 우리만의 좀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서방의 언론을 좀 받아 쓰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번 일 같은 일이 좀 벌어진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푸틴은 비판을 받아야 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사태를 적어도 분석하고 해설하고 이런 부분은 흔히 말해서 유럽과 미국의 시각에서만 보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그렇지.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는 정말로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와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맥락이라 이게 정말로 이거는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로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공정하게 다루는 노력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무조건 하나죠. 전쟁은 안 돼. 전쟁은. 그거는 비판을 해야 되지만 이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언론이 이렇게 분리해서 다루고 있느냐? 그렇죠.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언론의 오보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오진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 그 피해가 의사는 심하죠. 뭐 명성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완전히 그 의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의사는 배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동네를 떠나서 딴 동네에 가서 의사 영업을 해도 해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이 오보를 낸다는 것은 뭐 맞춤법 틀린 정도뿐만 아니라 사실을 다르게 전했으면은 그러면 저는 뭐 사실을 다르게 보도를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잘못했다라고 솔직히 말하고 뭐 욕도 좀 먹고 돌도 맞고 그렇게 해서 정상성을 회복해야지. 아니 그런 과정이 싫다고 그것도 바로잡지도 않아요. 사과도 안 해. 그리고 넘어가. 이런 게 무슨 언론이에요. 오진한 의사하고 뭐가 달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힌 의사하고 뭐가 달라.
참 이 역사적인 오보, 비단 뭐 이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전사했다라고 보도해서 도대체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는데?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시 상황에 그런 그릇된 보도가 나온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그걸로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은,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애를 써야죠. 그래야 그 언론의 신뢰성이 담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CNN 보도가 다 사실이냐. 물론 세계적인 이름 있는 언론사긴 하죠. 나 이쪽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죠. CNN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을 또 파헤치는 그런 작업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NN 보도가 별로 근거도 없고 현지에서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 뭐 CNN 보도 잘못된 건데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되는 건데 CNN 앞에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냥 뭐 완전히 무장해제예요.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야. 언제부터 그렇게 CNN이 권위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우리나라 언론보다는 낫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보다는 낫습니다만은 근데 CNN도 요즘 오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CNN은 특히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오보가 솔솔 찬습니다, 진짜. 네. 네. 그냥 모르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죠.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론 혐오 사회, 정상근 기자가 쓴 언론 혐오 사회가 이제 영어판으로 나올 상황에 놓였어요. 언론 이제 혐오 사회를 이쯤 읽으면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쯤 되니까 쓴 저도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매기는 거 같고 놀리는 거. 여러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혐오 사회입니다. 오늘 밤에 1000권은 좀 넘어봅시다. 진짜 세게 한번 좀 갑시다.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에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김용민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김용민닷컴. 우리 또 민동기 기자님 네. 어떤 얘기 해볼까요? 앞서 TV 토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TV토론 플러스 이번에 법정토론 끝나고 나서는 그 기사 비율이 적었는데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기사들이 이번에 좀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를테면 TV토론 끝나잖아요. 그럼 보통 정상근 기자도 그렇고 아마 김용민 이사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방송 이런 데 나가서 어제 TV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면 TV토론 끝나자마자 방송한 적도 있잖아요. 어떻게 봤어요?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평가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방송에서 간단하게 소감 묻는 차원이 아니라 신문이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기성 언론이 기사를 통해서 정말 몇 명 한 너댓 명의 전문가를 짧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윤석열 후보가 이거 잘했더라. 뭐 이재명 후보는 기대보다 못했더라. 이런 평가를 막 내보냅니다. 근데 이거는 진보 보수 구분 없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등장하는 전문가들이 겹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 실명까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사평론가도 있고 정치학 교수도 있고 정치 외교학 교수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TV토론 전문가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 하나. 두 번째, 그럼 이 사람들이 TV토론에 대해서 총평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세 번째인데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TV토론에 대한 평가를 소수의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기자들이 언론사들이 끄적끄적 전화로 인터뷰해가지고 이런 시대 아니거든요. 이미 TV토론에 대한 평가는 개개별 시민과 유권자들이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언론사들이 TV토론 진행할 당시 혹은 끝나고 나서 기성 언론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팩트 체크예요. 팩트 체크. 그래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후보들이 한 발언 중에 팩트에 어긋나는 게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정말 명백한 거짓인가? 이거를 해야지. 왜 정말 극소수의 대표성도 의심되는 이런 전문가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 토론은 이 후보가 잘했네. 이 후보는 예상보다 못했니. 그래서 저는 그 기사들을 꼬박꼬박 다 읽어봤거든요. 동의 안 해요. 그 전문가들이 내린 평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언론사는 점수까지 매겨서 점수까지.
이 후보는 뭐 5점 만점에 3점 몇 해가지고 자랑. 이게 무슨 객관적 기준이 있어 이게? 영화 평론가예요. 옛날에 제 종편 초기에 채널A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음이 나는데 이봉규 데려다가 대표적 종북 베스트 5 이런 방송 심지어 저것도 했었어. 대표적 종북 부부 베스트 5야. 예. 아, 그래서 그거 이정희 봤다. 전 통합진보당 후보. 맞아, 그거 봤어. 아, 한명숙 전 총리도 있었고 이세영 후보 부부하고. 그 누구야 저 통일운동가 황선 선생 부부도 예. 있고 예. 아마 소송 때문에 굉장히 고생 좀 했을 거야. 그거를 세상에 그걸 방송이라고. 그 방송에서 그걸 내보내나 정말 정신 나간 것들이 진짜. 네. 저 그래서 이런 TV 토론과 관련 총평할 때 정말 몇 안 되는 전문가들 얘기 듣고 이 토론은 이랬다, 누가 잘했다 이런 기사는 이제 내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전문가를 그 해당 매체가 섭외를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전문가를 선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어봤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라는 단어도 안 붙여. 전문가들 총평, 뭐 윤 잘했다. 이 기대 이하였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이 사람들한테 이 언론사들이 권위를 부여해요? 신율한테도 물어봤습니까? 신율? 신일도 나옵니다. 자주 등장하는 분들 몇 명 있죠. 아니 정말로 아니 신율이가 뭘 알아? 자주 등장하는 몇몇 교수와 예.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방송에도 종종 나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대표성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정말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언론사들이 상징과 권위를 막 부여해. 전문가들 총평해가지고. 기사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요즘. 네. 어떤 시대인데. 예. 차라리 한 20대부터 60대까지 그 유권자 무작위로 이제 길거리 캐스팅해가지고 그분들 모아놓고 같이 TV 토론 본 다음에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죠. 그렇죠. 훨씬 그게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에는 이런 기사가 가능했어요. 먹혔고 지금 안 먹혀요.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이걸 왜 일부 전문가들한테 언론사들이 맡겨가지고 우리는 이랬다라고 평가를 하냐고. 그래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그래도 뭐 오마이뉴스나 아니면 뭐 한겨레에서 이제 팩트체크 네. 기사를 계속 내니까 그것도 볼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중을 늘리는 노력을 하는 게 언론사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윤석열이 1차 토론회에서 했던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말씀드려야 될지 맞아요. 싶을 정도인데 그럼 문장 하나마다 뭔가 팩트체크를 할 거예요. 하나씩 꼭 하나하나 다 팩트 체크할 게 널렸거든요. 아니, 그 이제 저것도 생각이 납니다. 뭐, 자기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장동 화천대유로 가는 돈, 그 돈이 가게끔 중도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하고 넘겼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 비슷한 거는 다 기소를 했었어요. 그런 거짓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말 중에 사실 다른 것들이 또 있었고, 지금 당장 제가 준비한 게 없죠. 제가 네. 오마이뉴스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5대 쟁점 팩트체크를 2월 19일자에 보도한 게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쟁점. 도이치 파이낸셜 공모 절차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오마이뉴스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공모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손해보고 팔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주가가 올랐고 7천만 원 수익도 얻었다. 윤석열 후보 주장은 대체로 거짓. 그리고 세 번째 쟁점. 2011년에서 2012년 주식 거래 안 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40여 건의 거래가 확인됐다는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시 국민의힘 주장 거짓. 그리고 쟁점 4. 경찰 내사 결과 사실 무근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자료 협조가 안 돼서 중지가 된 것이지 내사 결과 사실 무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체로 거짓. 마지막 다섯 번째. 2020년 5월 공소시효 지났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검찰은 2022년 12월까지다. 공소시효가. 이것도 역시 대체로 거짓. 이렇게 딱딱딱 해줘야지. 또 한 번도 전술핵을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거짓이죠. 예, 네.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참 이거 뭐 이런 팩트체크 기사를 쓰는 게 언론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2010년 5월 이후에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거래한 건만 40건, 네. 40건에 이르는 걸로 드러났고요. 그 KBS 보도 후에는 입을 딱 씻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래를 했었죠. 근데 그전에는 거래 안 했거든요. 이랬었어요. 네, 맞아요. 말이 바뀌었어. 보도가 나오니까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네. 사실 그렇게 그것도 원래 자기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해서 이게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짓과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토론회 때 다른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팩트 체크한 걸 가지고 다시 묻고 네.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가야 이게 토론이 생산적이 되잖아요. 근데 팩트 체크 1분만 하죠. 그러니까 다음 토론회 때 이게 일부 언론이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이거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토론회 때 똑같이 거짓말을 이런 이상한 지금 구조가 되고 있다니까요. 네. 자, 토론 그리고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토론을 하려면 14명의 후보 다 하든가 왜 4명만 추립니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추리는 기준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나머지 토론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특히 이제 밤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건 굉장히 나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기 허경영이 격분했어요. 네. 그 마음은 아는데 그래도 허경영 씨 하는 거 보니까 거르긴 걸러야겠다. 저래서 그랬나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한편으로 솔직히 들기도 하고. 거기에 그 군소정당 후보에 어울리지 않는 후보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아 저분은 저기 들어갈 게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 물론 허경영 후보는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아니, 그래도 기회는 후보 동등하게 아니 그 줘야죠. 최용지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 이름은 뭐 폰트가 다르거나 혹은 뭐 크기가 작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군수 후보라고 3억 낼 거를 3천만 원만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낸단 말이에요. 허경영 말이 네. 그건 맞아요. 네. 다른 건 다 싫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대단히 좀 잘못됐다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4명만 나오는 토론회에서 정말 그렇게 해서 좀 차별을 두겠다면은 당선권에 있는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불편했습니다. 아니 지지율이 1, 2%밖에 안 나오는 사람한테 4분의 1의 발언권을 준다는 거? 정작 당선될 사람들 그래서 당선될 확률이 높은 후보들의 그런 공약을 혹은 뭐 입장을 더 못 듣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14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 토론하기 어렵다면은 그 토론은 그 토론대로 14명 다 나오는 토론은 토론대로 보장을 해주고 4명 나오는 토론은 또 4명 나오는 토론대로 보장해주고 둘만 붙이는 토론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뭐 법원에서 안 된다라고 했다면서요. 되게 만들어야죠. 법을 바꾸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토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이 법정 토론 이거 딱 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뭐 질문하고 답하려고 그러면 시간 다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답변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누구는 지금 여기서 토론의 대상도 아닌데 뭐 몇 초 남았다고 발언 기회 쓰겠냐고. 그런 형식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냥 나는 좋아. 뭐 4명 다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반대했지만은 다 부릅시다. 부르고 시간 제한 없이 밤샘 토론할 수 있게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형식을 좀 해서 자유롭게 하는 건 그래서 뭐 저기 이제 다양하게 다양하게 해. 1대1로도 하고 좀. 아니 이게 지금 국민들이 5년의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군가에게 맡길 것인가 이걸 놓고 지금 고민하고 결론을 내야 할 때 형식 논리로서 그 어떤 국민들의 검증 기회를 그렇게 차단하는 것은 이거는 월권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실컷 김영 PD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갑자기 정성관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토론하면 안 돼요 진짜. 그렇죠. 이게 뭐 저는 나름의 기준을 맞춰서 최대한 많은 후보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 형식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한 거는 같아요. 많이 지금처럼 변화해야 돼요. 뭐 몇 분 토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뭐 서로 붙는 둥 마는 등 뭐 그 논제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도 안 되고 맞아요. 이런 방식은 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법정 토론 보면 사회자가 시간 재는 사람이야. 아니, 그 시간 재는 거 말고 무슨 역할을 해? 이것도 사실 후보 검증의 일환이긴 한데 뭐 후보 검증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토론이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대통령 후보를 한번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 생중계하고 그래서 여당 후보, 야당 후보 발언권 주고 그걸 좀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지금 장관, 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등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각 당의 후보를 인사청문회하게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국회가 검증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후보끼리 이렇게 말다툼하지 않고 그냥 국회. 그게 또 사실은 왜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데 입법부가 그렇게 개입하냐 이런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럼 대법관은 왜 인사청문회를 해요? 대법원장은 왜 인사청문회 합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된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르고 어떻게 권력을 맡겨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엄마 거의 정책실장. 예. 나는 저도 한번 인사청문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직에 나가겠다는 마음은 접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신적이 아주 어린 여자하고 스캔들이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뜬금없이 물어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다 합니다. 저 거짓말. 저는 죽기 전에 무슨 섹스 스캔들 나면은 무조건 인정합니다. 네, 무조건 인정해요. 네. 네. 본인이 인정해도 국민들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쪽에서 거짓말하지 마시오. 무조건 인정합니다. 네, 그래요. 청문회 예전에 한번 이제 라디오 진행할 때 무슨 KBS 진행자, TBS 진행자 편파적이다 그랬을 때 내가 국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나를 한번 불러라. 무슨 국회 회의 때 한번 증인으로 불러라.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한번 좀 야당 의원들 상대로 좀 놀려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부르질 않더군요. 뒤에서 막 열심히 씹으면서 무슨 정권의 코드 진행자라는 정권의 코드 진행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워너비 RJ님께서 섹스 스캔들 인정하시면 이제 국회에서 위증죄로 처벌됐습니다. 위중죄 무섭습니다. 위증죄로. 아주 믿어주세요, 좀. 나 정말 참. 왜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네? 사람에 충성 안 합니다. 음식에 충성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마누라도 안 믿을 우리 마누라도 안 믿을 거예요.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전 참 자유롭습니다. 바람을 피워도 아내가 안 믿을 거예요. 어떤 미친년이. 자, 그래요. 정상근 기자님. 네, 채널A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디어스가 최근 보도한 것에 따르면은 지금 채널A 재승인 취소 가능성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검언 유착 관련해서 새로운 또 녹취 파일이 또 등장했죠. 네. 그래서 장인수 MBC 기자가 관련돼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장인수 MBC 기자의 얘기는 이제 그 평화나무 유튜브 홈페이지 가면 이게 쭉 한 번 네. 보실 수가 있고, 네. 그 내용의 핵심은 채널A의 거짓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채널A 거짓말은 하나고, 이 채널A가 검언 유착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증거 은폐를 시도하거나 또 거짓 해명한 정황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A 재승인 얘기가 다시 한번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김현, 이 방통위 상임위원이 지난 23일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이, 그러니까 한동훈 이동재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이 조건부 재승인을 했었는데, 당시 이 채널A가 이른바 이제 검언유착 의혹이 좀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통위가 조건부 재승인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채널A의 거짓 해명이 있었거나 이 방통위의 재승인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 거짓 해명이 있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이제 2024년 4월 21일까지 이제 재승인을 결정을 한 건데, 그런데 이 당시 채널A가 이 방통위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른바 이제 이동재 한동훈 녹음 파일은 한동훈 검사를 특정할 수 없다. 그 목소리가 이제 한동훈 검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지. 네,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인수 MBC 기자가 이제 그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채널A는 한동훈을 특정하고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제 배혜림 기자, 그러니까 당시 법조팀장으로서 활동을 했던 이제 배혜림 기자, 그리고 이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업무를 담당한 이제 강모 기자, 이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이동재 씨가 자기가 이제 한동훈과 대화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회사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인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배혜림 팀장이요. 그러자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제 강모 기자가 정신 못 차렸네. 그럼 회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점은 이 채널A가 분명히 이제 한동훈과 이동재 녹취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이 강모 기자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한동훈이 취약한 워딩도 있긴 하다.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이런 워딩.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한동 음성 지우너라고 이제 거기 지훈어는 이제 지원. 네, 지원의 오타인 거죠. 네. 그 내용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채널의 기자들이 수사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서 녹취록이 없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라든지 또 그 얘기를 이제 한동훈에게 했더니 한동훈이 이제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거냐라고 확인 전화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채널A가 이제 방통위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거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해명이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방통위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를 걸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이제 거론이 된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회 그런 좀 방통위 쪽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안 알려져 있습니다.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평화나무 쪽에서 이제 방통위를 취재를 했는데 이 방통위에서는 특별히 드린 말이 없다 뭐 이렇게 그냥 입장을 좀 얼버무렸나 봐요. 그래서 다시 좀 이 문제가 저는 좀 재점화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은 국가가 어쨌든 우리나라 방송사 특히 이제 뉴스를 다루는 방송사는 이제 허가제이기 때문에 이 허가제라는 취지에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부라는 조건을 걸었던 거고 거기에는 이제 거짓말을 하면은 승인권을 빼앗는다라는 게 분명히 좀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또 그 약속을 또 그대로 또 이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제 방송사가 국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뭐 말씀드려 왔던 거지만 이번에는 꼭 정리가 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이고, 근데 뭐 윤석열이 집권하면 뭐 그게 가능해지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될 것 같던데요. 중앙지검장도 되고. 방송도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방통위 게 사실은 거기도 대단한 관료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조직 그리고 또 그 인허가권이 상당히 큰 파장을 야기하는 그렇잖아요. 방송국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곳 아닙니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어공이 가가지고 뭘 바꾸려고 한다.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정말 집요한 파이터가 가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못 바꿔요. 먹힙니다. 사실. 방송이 출입 기자들 몇몇으로부터 들은 전언에 따르면 과연 이런 언론개혁의 어떤 시대적 소명과 이런 걸 가지고 방통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행보를 보이는 분들이 있답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자, 그래요. 하여간 이재명이 돼야 뭐 개혁을 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저쪽이 되면 개혁 못해요. 전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얘기해봐야 뭐 그거는 하나만한 얘기인데 뭔가 정의를 세우고 싶다 하면은 정의를 세우길 바라지 않는 그 사람을 안 뽑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제 대선 전 마지막 방송이 될 텐데 이제 비장해집니다. 비장해져요. 예. 그러나 여러분 제가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은 기가 막히게 각종 선거를 잘 마친 분이 있어요. 4.7 보궐선거 때도 질 것이다라고 예측하셨고 지금 뭐 좁혀졌다 그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저한테 특별히 신신당부하신 적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 전에 선거도 다 마쳤어요. 그 양반이 저한테 보내오기로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길 것이다. 물론 이길 것이다의 그 주어는 이재명입니다. 네, 이재명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고 좀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깁니다. 이기니까 그러나 또 이길 때 좀 많이 이겨줘야 실은 이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거예요. 간발의 차로 이겨도 이기는 거죠. 그러나 기왕이면 좀 격차를 내서 한 4%, 5% 정도 격차를 내서 이긴다면은 저쪽에서 이제 사전투표 조작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하는 세력도 나올 거예요. 그 그렇겠죠. 세력들이 까불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마지막까지 마음을 얻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렇게 또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3.1절이라서 김용민 TV 방송 라이브는 없습니다.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